안녕하세요. 에듀FM에서 교육행정직 교육학개론 강의를 맡게 된 지아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행정직, 지방교육행정직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2007년부터 15년간에 걸친 교육행정직 기출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보통 기출문제는 반복된다, 기출문제가 답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형태로 기출문제가 다시 기출화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대학에서 교직 과목 강의를 해왔던 저로서는 그때 강의를 했던 방식들이 몸에 습관으로 남아 있어서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일이 생겨서 이를 막기 위한 저 나름의 자구책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직을 위한 저의 교육학 강의는 모토를 정했는데, 아는 척하지 말기.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아는 척할 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영상을 보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행정직 교육학개론 강의는 이 강의만으로 충분할 수 있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알기 쉽고 명료하게,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실 건데요. 일단 1번 문제는 교육행정 분야이면서 장학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내 자율장학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교사들의 교수학습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교장이나 교감, 외부 장학요원, 전문가 자원인사 등이 주도하는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 강한 조언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초임교사, 저경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며 구체적인 형태로는 임상장학, 마이크로 티칭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답은 수업장학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교수학습 기술 향상하고, 이 수업장학에 들어가는 수업장학에 속한 장학으로 임상장학과 마이크로 티칭 등이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들을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옮겨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풀어본다는 마음으로 저랑 한 문제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국가직 18번 문제였고요. 장학 개념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 답이 수업장학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수업장학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효과 증진을 강조하였다. 이게 답인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고요.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등장한 건 수업장학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수업장학. 그리고 협동장학은 조직의 교육과 절차, 효율성을 강조한 건 협동장학이 아니라 관리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동중심 교육이 강조되던 시기에 발달장학이 아니라 협동장학이 널리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문제는 2020년도 지방직 13번 문제고요. 보시면 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학 활동을 위해 학교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얘가 되게 중심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동료 장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료 장학을 정리하실 때는 교사가 공동으로,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사라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장악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문제를 보시면 2018년도 지방직 20번 문제였고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해당되는 장학이 무엇인지를 좀 찾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 마지막에 교사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복도에서라도 교실 수업 장면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언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형태에서 약식 형태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는 약식 장학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약식 장학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1번 임상 장학이라고 하면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준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수업 장학에 속한 장학으로 임상 장학과 마이크로 티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는 장학은 약식 장학이고요. 세 번째, 동료 장학. 교사 간에 상호 협력하는 장학 형태가 아까 전에도 나왔었지만 동료 장학.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장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이었고요. 요청 장학은 당연히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문제는 학생들의 수업 평가 결과를 활용하면서 여기 키워드는 자신의 수업을 녹화해서 교사 스스로가 분석하고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답을 찾자면 자기 장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는 바로 다음 문제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다뤘던 자기장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장학은 교수활동의 전문성을 반영한 장학 형태가 맞고요.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장학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동료 장학, 인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라는 측면,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동료 장학이고요. 세 번째 임상 장학은 학교 운영 전반이 아니라 수업에 관련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장학, 수업 장학에 속한 장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약식 장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완적인 성격을 띠는 이런 형태의 장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도 국가직 15번 문제였었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장학의 유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지역교육청에 학교 담당자가 중심이 돼서 실시를 하는 장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동료 장학이나 뭐 임상 장학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 현황 및 장학록을 작성해서 누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학교 교육 평가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학. 얘는 담임 장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 담당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같은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담임 장학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문제는요. 다음 글에서 선택적 장학 중 약식 장학의 주요 특징만 묶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보시면 여기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짧은 시간 동안의 학습 순시나 수업 참관을 중심 활동으로 하는 니은하고 리을, 이게 약식 장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디귿 같은 경우는 교사들 간의 동료적인 관계 속에서 동료 장학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지방직 경북에서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장학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대상 기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영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 담당자와 교사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장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설팅 장학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료 장학과 관련된 그 문제를 1번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을 쭉 검토해 봤는데 기출문제가 많았었고 그 안에서 각각의 장학들의 중심 키워드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 OECD에 의하여 구상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다시 정규교육기관에 입학하게 해서 재학습의 기회를 주는 교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드리자면 평생교육 파트에서 OECD가 순환교육이고요. 그리고 유네스코는 평생교육. 유네스코 그 평생교육 보고서, 랑그랑의 평생교육 보고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 했냐면 이 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 순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고 돈다는 느낌에서 이 OECD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일단 순환교육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유네스코는 평생교육, 순환교육,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OECD에 의해서 구상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일단 답은 순환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뒤로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고정적인 틀로 존재했던 그 뭐 교육기와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은퇴할 때까지 그 시기가 고정적으로 일직선으로 존재를 하던 거에서 얘를 얼마든지 다시 돌아와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조적으로 개혁을 했다.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적인 개혁이다라는 측면에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문제를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지방직 18번 문제였고요. 순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사회 전반의 교육개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과 같은 정규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한 전략은 순환교육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이 초창기 처음 주장이 됐을 때 교육제도 안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자라는 주장으로 제기됐던 전략이라면 순환교육은 이 사회 바깥에 그런 사회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개혁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순환교육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교육을 포함하고 교육은 개인의 전생애 동안 순환적인 방법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교육과 일, 자발적 비고용 기간, 은퇴가 서로 교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교차할 수 있다는 걸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 국가직 8번 문제였고요. 평생교육 관련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OECD 아까 전에 제가 순환한다고 해서 순환교육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일단 순환교육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내용을 보시면 그 세 번째 내용처럼 직업생활에 종사하는 성인들에게 수시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재교육이 사실 직업교육인 거거든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됐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직업 현장과 교육제도 및 방법의 근본적인 재개편을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개편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문제를 마쳤고요. 3번 문제 교육사회학 문제면서 구조기능론자인 듀르겜과 파슨스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되게 유명한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뒤늦겜은 뭐 두 사람 다 사회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중에서 뒤늦겜은 보편적 사회화랑 특수 사회화로 이제 사회화의 종류를 나눴고요. 그리고 파슨스 같은 경우는 사회화를 주장하면서 그 교육의 선발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나오면 파슨스, 사회화, 보편적, 특수사회화 이런 개념이 나오면 뒤늦겜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일단 뒤늦겜이고요. 그리고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단의식. 집단의식, 그러면 얘는 누구나 다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사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시면 2020년도 지방직 3번 문제였는데요. 앞에서 제가 파슨스는 교육의 기능으로 선발을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당연히 사회화에 대한 얘기도 파슨스는 하고 있고, 그리고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교육의 선발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는 그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애초에 구조기능론적 관점이 아니라 갈등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뒤늦겜 저술의 일부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뒤늦겜은 아까 사회화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보편적 사회화, 특수 사회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 특성, 도덕적 특성, 신체적 특성. 이 예술적인 특성은 우리가 꼭 아동에게 육성 개발해야 하는 사회화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는 교육행정 분야의 문제이면서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는데요. 1번 안정성의 원리는 교육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2번 같은 경우는 효율성의 원리는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은 경우,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 비용을 적게 하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얘를 효율성의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3번 문제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 행정의 원리 문제를 푸실 때 반영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주성은 자주 독립. 정치적인 중립성, 뭔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자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민주성의 원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그리고 참여시켜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성의 원리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육행정의 그 원리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될 수 있고 이 원리로 인해서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 수행과 행정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이 원리에 따라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아서 그러니까 뭔가 신분을 보장받고 그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된다는 얘기는 어떤 재량권이라기보다는 법률 조항에 적혀진 대로 이제 따라야 하는 측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법성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요. 그 교육행정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시면 정치적, 파당적,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이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교육행정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참여, 공개,
반영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제가 민주성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011년도 지방직 문제인데 좀 특이하게 교육행정 법규면의 원리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법에서 보장하는 원리인 거죠. 이거 말고 운영상의 원리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는 법에 규정한 원리 보시면 그 행정의 독립성, 그러니까 뭔가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하고요. 이 적도집권이 지방분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중앙 권력하고 지방의 어떤 권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존중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법규면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기도 한 기회균등, 이 세 가지를 법규면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답은 2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교육행정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고요. 보시면 참여, 반영 이러면 제가 아까 민주성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출문제도 많았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도 맞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원리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문제는 교육행정 문제였고요. 교사의 동기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기 이론은요. 동기과정 이론이 있고요. 동기 내용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기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욕구가 행동을 일으키는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론, 뭐 그런 욕구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 이론은 방법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욕구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이나 방법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이론이다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문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의제기도 좀 받았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다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직무에서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을 독립된 별개의 차원으로 본다. 이게 이제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허즈버그의 만족 위생, 동기 위생 이론.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동기 이론이 만족 이론인 거고 위생 이론이 환경 이론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부르면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만족을 주는 요인은 뭐고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론은 사실 과정 이론은 아니에요. 내용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동기위생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답으로 2번을 되게 많이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은 빼고 보상의 양분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거는 성과 만족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성 이론을 지금 4번을 보시면 자신이 투자한 투입대 결과의 비율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보는 게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정성 이론을 접하실 때는 저 비교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명심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었습니다. 이 기대 이론은 동기를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위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게 정답이었고, 실제로 교육행정학 교재에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저도 이 지문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기를 모티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 또는 동기화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면 얘가 과정으로 연결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동기가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동 중에서 내가 그 선택을 행동으로 취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기가 과정인가? 동기는 사실은 원래 그 심리적인 에너지, 그 행동을 하겠다는 욕구의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 동기를 동기화나 동기부여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그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바로 직전에 21년도 국가직 13번에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그 아까 1번 보기로 있었던 직무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며 라는 내용이 있어서 1번 그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 이런 기출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뭐 이 문제를 좀 보고 가셨다면 아까 그 문제에서 1번 보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소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 또 보시면 2019년도 지방직 7번 문제였고요. 동기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요. 유인과 성과기대, 보상기대, 기대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축한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3번 정답이면서 그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이 내용 이론이 아니라 과정 이론이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요소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얘는 내용 이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비교를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과정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더퍼의 생존관계 성장 이론은 매슬로우의 6구단계설을 조금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 이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이제 그 공정성 이론을 되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쭉 보시면 되게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지 않는 동료 교사 B가 더 높은 학교장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의욕이 줄면서 그 연수 시간을 현저히 줄이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의 비율과 타인의 노력에 대한 성과의 비율을 비교해서 같지 않다고 느낄 경우 원래의 동기를 변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정성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비교, 타인과의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가 없었어요. 기출문제가 없었던 총 4개 문제들 중에 첫 번째 문제였는데 기출문제는 비록 없었지만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보시면 우리 문화실조론이란 얘기를 교육사회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실조처럼 문화실조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결핍됐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답이 2번이라고 이제 벌써 나와 있는데 그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다 중요하고 좋은데 서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주의적 관점이 맞는데 이거는 되게 좋은 어떤 문화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결핍의 관점이어서 굳이 따지면 문화적 절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 교육 격차가 문화적 결핍보다는 이거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핍을 얘기하는데 결핍보다는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옳지 않은 거에 해당됐고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
학생의 학습 실패의 중요한 요인을 여기 부족함으로 본 거죠. 그리고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기억하세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겠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화에 있어서 결핍된 부분이 있어서 학습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음 문제. 7번 문제도요. 기출문제는 없었어요. 기출문제는 없었는데 물론 그 평생학습 도시 문제가 안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기출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정리는 했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제 세 가지는 맞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평생학습 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 이게 그 전국의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 최고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도시들 간의 연계 협력 및 정보 교류의 증진을 위해서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그 평생교육법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4번은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라는 표현을 하면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이 교육부령이 뭐냐면 교육 규칙 같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조문 공부하실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규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시행령이라고 하는 걸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이 시행 규칙을요 그 교육부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이 아니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또 X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항상 시험 보기 전에 그 평생교육법이나 지방자치법들은 한 번씩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8번이고요. 우리나라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일단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부분하고 교육감의 임기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감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지 않았던가요?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려서 교육감 임기 4년 그리고 좀 유치하지만 교육감이 3글자잖아요. 그래서 2기가 아니라 3기에 걸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마르고 닳도록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3번 나머지 부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3기에 걸쳐 재임할 수 있고요. 시도, 광역, 자치단체를 단위로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직선제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지방의원들 안에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보시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아까 전에 제가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이제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교육감이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뭐 상임위원회 뭐 이런 데서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 리을번 볼게요. 리을번은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역, 니은, 리을 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번 문제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되게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4년은 맞는데 제가 교육감 세 글자 3기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한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교육감은 사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교육감은요. 아까 전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것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옳은 거 보이네요. 교육감의 임기는 4년, 교육감 3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문제. 여기도 이게 답이잖아요.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사실 나머지 부분은 이게 2012년도 문제고 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력이 지금은 3년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교육법 관련 내용들은 좀 바뀌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설명은 안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임기 4년, 교육감 3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보기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교육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은 10년 아니에요. 중간에 또 5년이었는데 5년도 아니고 현재는 3년. 그리고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감의 내용은 끝났고요. 9번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볼 때 가에 들어가는 말인데 이것도 기출문제 없었어요. 기출문제 없었고 당연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정리하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해서 나타낸 활동의 기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나서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 그걸 우리는 성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1번 성취 기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은 교육사에서 나온 문제고요. 개화기에 설립된 우리나라 관립 신식 학교에 대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이제 세 개가 다 해당이 되긴 했는데 보시면 동문학 같은 경우는 1883년 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통변학교 아무래도 외교부 같은 그 밑에 통상아문 그 밑에 산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립학교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경공원 같은 경우도 그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관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무공원은 그 군사훈련을 시켜줬던 그런 어떤 관립 신식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세 개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 교육에 대한 문제, 기출 문제들이 좀 있긴 했는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1번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거 맞고요.
그리고 유경공원부터 볼게요. 여기 있죠.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립 신식 교육기관. 그럼 사실 우리가 2020년도 지방직 문제를 꼼꼼히 검토를 하셨다면 1번하고 3번은 좀 묶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3번이 다 들어있는 보기를 찾으면 사실은 아까 문제에서 그 답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번에서 안창호는 대성학교, 안창호가 설립한 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점진학교와 대성학교. 뭐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소학교, 여기는 중등학교. 그래서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소학교. 그러니까 점진학교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긴 했는데 무실력행, 실천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민간 신식교육기관은요. 배제학당이 아니라 원산학사.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산학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강의를 마쳤고요.